송근태가 품속에서 빛바랜 수첩 한 권을 꺼내 휠체어에 앉은 박태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회장님을 모셨던 29년이 여기 다 적혀 있다는 말에 박태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송근태가 1997년 가을 그 외딴 별장으로 향하던 밤의 일정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회장님이 하신 말씀,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뒤처리를 끝내라. 박태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토록 깊이 묻어둔 그날의 길이 한낱 운전기사의 입에서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여온 사내가 이제 그 침묵을 무기로 바꾸려 하고 있었던 걸까요? 오랜 잠에서 깨어난 박태호가 휠체어에 앉은 채 거실 한가운데를 차지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그의 눈빛은 여전히 매서웠고 오정란을 향한 분노는 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약물로 쓰러뜨리고 아들을 통째로 삼키려 했던 아내의 얼굴을 박태호는 한참이나 노려보았습니다. 몸은 아직 휠체어를 벗어나지 못했지만 두 눈만은 옛 회장의 위세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태호의 곁에 김단희가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김단희가 차분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신 마당에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박태호가 의아한 눈으로 김단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김단희의 말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살려 깨운 사람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박태호는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오정란의 낯빛이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직감한 듯 오정란의 입에서 마른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오정란의 두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단희가 지금 무슨 말을 꺼내려는지 오정란만은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단희가 한 박자 쉬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준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한마디에 오정란이 휘청였습니다. 오정란이 다급하게 김단희의 팔을 붙들며 막으려 했지만 김단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태호가 무슨 소리냐며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식어버린 거실 공기 속에서 모두의 시선이 김단희의 입에 모였습니다. 김단희는 마침내 마지막 한마디를 향해 천천히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가 답답한 듯 휠체어 팔걸이를 한번 내리쳤습니다. 박태호가 굳은 목소리로 김단희를 재촉했습니다. 현준이가 어쨌다는 거야?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어서 해봐. 김단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김단희가 한 호흡을 고르고는 오정란을 한번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오정란의 얼굴은 이미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애원하듯 김단희를 불렀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거기까지만. 그러나 김단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생 언니의 죽음을 품고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김단희에게 이 순간은 오래 준비해온 한 수가 비로소 판 위에 놓이는 자리였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숨막히게 무거워졌습니다. 박태호도 오정란도 그 자리에 누구도 다음 한마디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김단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는 그 짧은 침묵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무슨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정란이 약물로 자신을 쓰러뜨리고 아들을 삼키려 했던 일만으로도 머릿속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런데 김단희의 표정은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태호가 마른 입술을 축이며 김단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또각또각 정적을 갈랐습니다. 김단희가 박태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박현준은 회장님의 핏줄이 아닙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박태호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김단희가 그 침묵을 깨고 한 번 더 못을 박았습니다. 현준이의 친아버지는 운전기사 송근태입니다. 박태호가 휠체어 팔걸이를 부서질 듯 움켜쥐었습니다. 29년을 친아들로 품어온 자식이 남희 씨였다는 말이 그의 가슴을 통째로 후벼 팠습니다. 박태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토록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끝내 제 자식이라 믿어온 박현준이었습니다.
오정란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그년이 지금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정란이 박태호 앞에 무릎을 꿇다시피 매달렸습니다. 오정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갈라졌습니다. 여보, 저 여자 말을 믿지 말아요.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수작이라고요. 그러나 그 순간 정윤정이 봉투 하나를 꺼내 박태호 앞에 내밀었습니다. 정윤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지입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박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를 훑어 내려가는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검은 글씨가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부자관계 불일치. 오정란의 부정은 그 한 장의 종이 앞에서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오정란이 결과지를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박태호가 그 손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오정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더는 둘러댈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태호가 결과지를 든 채 오정란을 노려보았습니다. 박태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현준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게 정말이냐고 묻잖아. 오정란이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박태호의 손에서 결과지가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종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거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박태호가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29년을 키웠어. 내 핏줄이라고 믿고 내 이름을 물려주려고 했던 자식이야. 그런데 그게 운전기사 자식이었다고. 오정란이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더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윤정은 그 모습을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김단희가 던진 한마디가 오정란이 평생 쌓아온 거짓의 성을 단번에 허물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박태호의 머릿속에 지난 29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현준이 태어나던 날 처음 그 아이를 품에 안던 순간 후계자로 점찍고 곁에 두던 세월. 그 모든 시간이 단 한 장의 종이 앞에서 거짓으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깊은 숨을 토해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밀려온 것은 평생을 속고 살았다는 허망함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믿었던 것들이 실은 하나도 진짜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저택 한 구석 기둥 그늘에 몸을 숨긴 채 모든 대화를 듣고 있던 송근태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평생 오정란의 그늘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시키는 대로만 움직여온 사내였습니다. 그런 송근태의 눈빛이 이날 처음으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송근태의 발걸음은 더디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선 송근태가 박태호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정란이 그를 보고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오정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서 들어가 있어. 송근태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곧바로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을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숨길 것이 없다는 듯 송근태가 깊게 숨을 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오정란이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송근태의 목소리에는 평생 짓눌러온 무언가를 토해내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박태호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29년 동안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없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못합니다. 박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송근태를 노려보았습니다. 자신의 운전대를 잡던 사내가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두고 이런 말을 내뱉는 자리였습니다. 평생 자신의 발밑에 있다고 여겨온 자가 지금 자신을 똑바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박태호의 가슴에서 분노와 모멸감이 한꺼번에 끌어올랐습니다. 오정란이 황급히 송근태에게 다가가 그를 막아서려 했습니다. 오정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입 다물고 있으면 다 지나갈 일이잖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러나 송근태는 오정란을 지나쳐 박태호 앞으로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송근태의 눈빛에는 더 이상 굽실거리던 운전기사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송근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평생 회장님 뒤에서 운전대만 잡았습니다. 시키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그게 제 분수라고 여겼지요. 박태호가 그 말을 끊으려 했지만 송근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문제 앞에서는 더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한마디에 박태호는 자신이 알던 송근태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거실의 균형이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천천히 박현준이 들어올 현관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세월 마음 깊이 묻어둔 회한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 자식을 남의 자식으로 살게 한 세월, 곁에 두고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한 세월. 그 모든 것이 송근태의 어깨를 짓눌러 왔습니다. 송근태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사람의 결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휠체어에서 몸을 일으키려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29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친아들이라 믿고 키운 박현준이 남의 자식이었고 그 남이 바로 곁에서 운전대를 잡던 송근태였습니다. 자신을 속인 오정란과 자신을 속인 송근태. 두 사람의 배신이 한꺼번에 박태호를 덮쳤습니다. 박태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한평생 사람을 부리고 짓밟으며 살아온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가까운 두 사람에게 가장 깊이 속았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박태호가 쉰 목소리로 강 실장을 찾았습니다. 강 실장 어디 있어? 이 둘을 당장 끌어내. 거실 한쪽에 서 있던 강 실장이 굳은 얼굴로 머뭇거렸습니다. 강 실장은 선뜻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태호가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내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어? 둘 다 끝장을 내주겠어. 내 손으로 직접. 오정란이 사색이 된 얼굴로 무어라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오정란이 떨리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제 말 좀 들어봐요. 다 사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박태호의 분노는 이미 통제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손을 떨며 송근태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송근태가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송근태의 눈빛이 박태호를 정면으로 받아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박태호가 그 눈빛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박태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시 강 실장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뭐해? 저자를 끌어내라니까. 그러나 강 실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박태호의 명령이 더는 예전처럼 곧장 사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박태호가 그제야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잠들어 있던 사이 이 집안의 무게중심이 어딘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굴려 송근태에게서 거리를 두려 했지만 두 팔에는 아직 힘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태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로 끓는 머릿속과 달리 몸은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력함이 박태호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박태호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꼴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나는 아직 아델의 회장이야. 그러나 그 말은 거실 안에서 묘하게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누구도 그 말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송근태는 그 위험을 가만히 받아넘기며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그제야 자신의 말이 더는 무게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한때 한마디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말이 허공에서 흩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송근태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저는 더는 시키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박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송근태가 한자 또렷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남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입을 다물고 살았습니다. 그게 제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운전대를 잡는 손이 곧 입을 다무는 손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송근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현준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들 현준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제 무엇이든 할 겁니다. 회장님이든 누구든 더는 무섭지 않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이고만 살던 사내의 돌변이었습니다. 오정란이 믿기지 않는다는 눈으로 송근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손짓 하나로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송근태가 지금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송근태가 이번에는 오정란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송근태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입니다. 더는 당신 손에 놀아나지 않을 겁니다. 오정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평생 자신의 발밑에서 굽실거리던 사내가 처음으로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정란은 그제야 발밑이 꺼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신이 쥐고 있다고 믿었던 패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멍하니 송근태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오정란이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지금 누구 앞에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없었으면 너 같은 게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을 것 같아? 송근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송근태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당신 덕에 버텼지. 그 대가로 내 아들을 남의 자식으로 살게 했고. 그 말에 오정란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송근태가 다시 박태호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미 송근태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더는 오정란의 그늘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정란은 그 단단한 등을 바라보며 자신이 평생 휘둘러온 힘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음을 실감했습니다. 평생 사람을 움직여온 손이 이제 아무것도 붙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한때 이 집안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쥐고 운전기사를 부리고 자식을 통해 권력을 이어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송근태는 등을 돌렸고 박태호는 자신을 적으로 돌렸으며 박현준의 비밀마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오정란이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공포가 이번에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오정란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오정란이 황급히 송근태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오정란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평생 숨겨온 비밀이야. 이제 와서 이러면 안 되지.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송근태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송근태의 표정에는 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정란이 다시 매달리며 울먹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당신이 날 버리면 나는 어떻게 되라고. 우리 사이가 고작 이 정도였어? 송근태가 오정란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을 다문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었어. 단 한순간도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어. 전부 현준이 때문이었지. 그 아이가 살인자의 자식 소리를 듣게 할 순 없었으니까. 그 말이 오정란의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오정란이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평생 송근태가 자신을 사랑해서 자신을 위해 침묵을 지킨 줄 알았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것이었음을 오정란은 이 순간 처음 깨달았습니다. 오정란이 허망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오래 붙들고 살아온 것이 실은 한 번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오정란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의 마음 한가운데에 정작 자신의 자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정란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오정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처럼 매달렸습니다. 그럼 나는 뭐였어? 나는 너한테 도대체 뭐였냐고. 오정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송근태는 그 물음에 한참 동안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내 약점이었어. 현준이를 쥐고 나를 움직인 평생의 사슬이었지. 그 말이 오정란의 마지막 기대마저 잘라냈습니다. 오정란이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자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상대에게는 그저 사슬이었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오정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오정란의 흐느낌만이 무너진 한 사람의 마지막 자존심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오정란에게서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더는 미련도 죄책감도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평생 오정란의 그늘에 묶여 살았던 사내가 이제 그 사슬을 끊고 자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멀어지는 송근태의 등을 붙들지 못했습니다. 붙들 자격도 붙들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잇던 오랜 끈이 이 밤에 완전히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텅 빈 두 손을 내려다보며 다시 한번 흐느꼈습니다. 박태호는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너지는 모습이 박태호에게는 또 다른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서 정을 통하고 자식을 속인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태호는 그 분노를 풀 힘조차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묶인 몸으로 그저 무너지는 두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호령하던 그가 이제는 구경꾼처럼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박태호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송근태를 향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놈 그 입부터 영원히 막아버려야겠어. 감히 누구 앞에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박태호의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발 아래에 있던 자가 머리를 쳐든 데 대한 회장으로서의 분노였습니다. 한마디면 사람의 운명을 바꿔온 그였습니다. 그러나 송근태는 그 위협 앞에서 도리어 입꼬리를 천천히 끌어올렸습니다. 송근태가 미소를 머금은 채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29년을 누구 곁에서 보냈습니까? 회장님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림자처럼 늘 회장님 뒤에 있었지요. 박태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송근태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보고 들은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는지, 무슨 말을 하셨는지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가 않더군요. 박태호의 눈동자가 일순 흔들렸습니다. 위협을 하던 자가 한순간에 위협을 당하는 자리로 뒤바뀌었습니다. 박태호가 무어라 받아치려 입을 열었지만 마땅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송근태의 차분한 미소가 박태호를 점점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박태호 쪽으로 무겁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늘 칼자루를 쥐던 손에 이번에는 칼끝이 겨눠지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애써 위험을 끌어모아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 놈이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냐? 운전기사 주제에 감히.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송근태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박태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협박이라니요, 회장님. 저는 그저 제가 기억하는 것을 말씀드릴 뿐입니다. 그걸 어디다 쓸지는 회장님 하기에 달렸지요. 그 말이 칼날처럼 박태호의 귀에 박혔습니다. 박태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송근태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했습니다. 29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이 운전기사 앞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무심코 흘렸는지 박태호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 헤아릴 수 없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 되어 박태호를 짓눌렀습니다. 박태호는 운전석 뒤에서 무심코 내뱉던 수많은 통화와 지시를 떠올렸습니다. 사업 이야기, 사람을 치우라는 말, 누구를 입막음하라는 명령. 운전기사는 그저 운전대만 잡는 사람이라 여겨 그 앞에서 거리낌 없이 입을 놀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내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태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뒷좌석이 실은 가장 위험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박태호의 입안이 바싹 말라갔습니다. 송근태가 무엇을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옥죄었습니다. 송근태가 다시 품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그가 꺼낸 것은 낡은 수첩 한 권과 빛바랜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송근태가 그것을 박태호 앞 탁자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종이 위로 오랜 세월의 먼지 냄새가 묻어났습니다. 송근태가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가라는 곳마다 제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 모든 날짜와 장소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29년치입니다. 어느 날 어디로 갔는지 한 줄도 빠짐없이요. 박태호의 시선이 수첩 위에서 멈췄습니다. 송근태가 한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오래전 날짜 하나가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997년 가을 그날의 일정입니다. 박태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까맣게 묻어두었던 그날의 길이 다시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태호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사진 속에는 오래전 어느 별장으로 향하던 산길이 흐릿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의 빛이 바랬어도 박태호는 그 길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오정란이 그 사진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오정란의 얼굴에서도 핏기가 가셨습니다. 박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탁자를 짚었습니다. 송근태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평생 침묵 속에 봉인했던 기록이 마침내 봉인을 깨고 세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송근태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오래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박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빼앗으려 했지만 송근태가 한 발 빠르게 그것을 거두어들였습니다. 송근태가 수첩을 다시 품속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원본이 아닙니다, 회장님. 똑같은 것이 다른 곳에도 있지요. 그러니 빼앗으려 애쓰셔도 소용없습니다. 박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송근태는 이미 모든 길목을 막아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사람을 부려온 박태호였지만 이번만은 상대의 수가 한 발씩 앞서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무기로 회장님을 해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제 아들을 지킬 방패로 쓸 뿐입니다. 그 말에 박태호는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차라리 노골적인 협박이라면 맞설 방도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지키겠다는 아비의 결심 앞에서는 그 어떤 위협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박태호가 탁자 위 사진으로 다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빛바랜 산길 사진 한 장이 마치 깊은 우물처럼 그를 그날로 끌어당겼습니다. 잊으려 애쓸수록 더 또렷이 떠오르는 그날의 기억. 박태호는 그 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송근태는 그 동요를 놓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굳이 더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박태호의 얼굴에 떠오른 그 표정 하나가 송근태의 말이 거짓이 아님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1997년 가을의 그날을 입에 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회장님을 외딴 별장으로 모셨습니다. 산속 깊은 곳이었지요. 인적이라곤 없는 한참을 들어가야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박태호가 굳은 얼굴로 송근태를 노려보았습니다. 송근태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별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릅니다. 저는 차에서 기다렸을 뿐이니까요.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누가 있었는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송근태가 한 박자 쉬었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날 회장님이 직접 그곳으로 향하셨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누구에게도 들키지 말고 뒤처리를 끝내라고 지시하셨다는 것. 그 음성만은 지금도 또렷합니다. 제 귀에 박혀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박태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박태호가 휠체어에서 일어서려다 그대로 휘청였습니다. 곁에 있던 정윤정이 황급히 그를 붙들지 않았다면 박태호는 휠체어째 바닥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박태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송근태를 노려보았습니다. 닥쳐. 그 입 다물지 못해. 한 번만 더 그 소리를 하면. 그러나 송근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박태호의 떨리는 손과 흔들리는 눈동자가 이미 그 말이 진실임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의 모든 사람이 박태호의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부정하려 할수록 그의 동요는 더 짙게 드러났습니다. 송근태가 박태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회장님은 아시겠지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이 거기 가셨고 뒤처리를 시키셨다는 건 압니다. 박태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믿었던 그날이 가장 가까운 사람의 입에서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박태호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정윤정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부정도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지는 박태호의 모습은 그 자체로 무언가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누구도 입을 떼지 못하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래 묻혀있던 진실의 윤곽이 어둠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송근태는 더 깊은 말은 삼갔습니다. 자신이 직접 본 것이 아닌 일을 함부로 단정 짓지 않았습니다. 별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그곳에 누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다만 자신이 운전대를 잡고 회장을 그곳에 데려다 주었다는 것,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들은 지시만을 거듭 말했습니다. 그 절제된 태도가 도리어 송근태의 말에 묵직한 신뢰를 더했습니다.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은 그렇게 신중하게 말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절제 속에서 오히려 더 짙은 진실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던 김단희가 숨을 멈췄습니다. 송근태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이 김단희의 가슴을 깊은 곳에서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언니가 세상을 떠나던 그날의 그림자는 그동안 오정란에게만 드리워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김단희는 오랜 세월 오정란을 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단 한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그 미움 하나로 버텨온 세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태호 역시 그 별장으로 향했다는 정황이 송근태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단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김단희가 오랫동안 그려온 복수의 지도가 그 한마디에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살해의 공범 구도가 통째로 뒤집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오정란 곁에 박태호라는 또 하나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김단희가 박태호를 응시했습니다. 핏기를 잃은 그의 얼굴이 송근태의 정황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단희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오정란 하나만 노리면 된다고 믿었던 길이 갑자기 두 갈래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애써 표정을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한 얼굴 아래에서 오래 품어온 계획의 밑바닥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김단희 자신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먼저 끌어내려야 하는가? 그 답이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가까스로 붙들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정윤정이 그런 김단희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정윤정이 조용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김단희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여전히 송근태와 박태호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단희에게 오정란은 언제나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언니를 그 지경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오정란이라 믿었기에 모든 칼끝을 그쪽으로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림에 박태호라는 또 다른 얼굴이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김단희는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을 빠르게 되짚었습니다. 박태호가 그날 별장으로 향했다면 언니의 죽음에 대한 모든 그림이 처음부터 다시 그려져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김단희의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습니다. 김단희는 가까스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한순간의 동요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김단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시선을 돌려 박태호와 송근태, 오정란을 차례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무너진 판 위에서 자신이 어디로 발을 디뎌야 할지 신중하게 가늠해야 했습니다. 김단희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흔들리는 마음 위에 오래 단련된 이성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오정란이 격분해 송근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오정란이 송근태의 멱살을 잡고 악을 썼습니다. 너 혼자 살겠다고 회장님까지 끌어들이는 거야? 너 정말 다 같이 죽자는 거야? 그 입 닥치지 못해. 송근태는 오정란의 손을 잡힌 채로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이 다시 박태호를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여보, 이 사람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별장이라니 무슨 별장이요. 어서 아니라고 말 좀 해봐요.
당신 입으로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박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태호의 시선은 허공에 박힌 채 움직이지 않았고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그 침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곧 긍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오정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정란이 멱살을 잡았던 손을 슬며시 풀고 비틀거리며 박태호에게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오정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거기 있었던 거야? 그날 정말로 그 별장에 갔던 거냐고. 박태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정란을 노려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래 함께 묻어온 비밀을 두고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날의 죄를 함께 짊어진 부부가 이제 서로가 서로의 칼이 되어 마주 서 있었습니다. 같은 비밀을 나눈 두 사람이 그 비밀로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정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 당신도 거기 있었어. 그럼 나 혼자 뒤집어 쓸 일이 아니지. 나를 버리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해. 박태호가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증거도 없는 헛소리를. 그러나 그 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정란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생을 부부로 살아온 사이였지만 이 순간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같은 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이제 두 사람을 서로의 적으로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도 무사할 수 없는 위태로운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차갑게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요. 나를 끌어내리려다 당신도 같이 빠질 테니. 박태호의 눈빛이 위험하게 번뜩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죄를 나눠진 공범이자 서로를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켜보며 두 사람 사이의 틈이 얼마나 깊은지 가늠했습니다. 그 틈이야말로 김단희가 파고들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무너지는 두 사람의 모습을 김단희는 차분한 눈으로 새겨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현준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길이었습니다. 박현준은 거실 안에 흐르는 무거운 공기를 느끼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평소 같지 않은 정적이 박현준의 발걸음을 붙들었습니다. 박현준의 눈이 탁자 위에 놓인 친자 검사 결과지에 가닿았습니다. 그 옆에는 송근태의 낡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한눈에 상황을 알아챘습니다. 자신의 출생 비밀이 박태호 앞에서 모조리 까발려진 것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자신이 없는 사이에 모두 벌어져 있었습니다. 박현준이 그 자리에 굳어 선 채 박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태호도 박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친아버지라 믿어온 그의 눈빛은 더는 아들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낯선 시선이었습니다. 29년을 함께한 사이가 그 한 번의 눈빛으로 모두 무너졌습니다. 박현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9년 동안 박태호의 아들로 살아온 자리가 한순간에 거짓이 되어버렸습니다. 박현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게. 박태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박현준에게는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습니다. 박현준은 자신이 박태호의 자식도 그렇다고 떳떳한 송근태의 자식도 되지 못한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핏줄임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박현준의 어깨가 힘없이 처졌습니다. 발밑이 통째로 꺼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박현준이 떨리는 시선으로 오정란을 돌아보았습니다. 박현준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 알고 계셨어요? 나를 이렇게 키우면서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셨어요? 오정란이 차마 박현준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회피가 박현준에게는 또 한 번의 상처였습니다. 박현준이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어머니라 믿고 의지해온 사람조차 자신에게 가장 큰 거짓을 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현준이 멍하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박태호의 차가운 눈빛, 고개 숙인 오정란,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송근태. 어디에도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그 발걸음이 이제는 갈 곳을 잃고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박현준의 머릿속에 지난 세월이 어지럽게 스쳐갔습니다. 박태호에게 인정받으려 안간힘을 쓰던 날들, 형의 그늘에 가려 늘 둘째로 밀려나던 날들, 어머니의 기대를 짊어지고 버티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거짓 위에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던 것입니다. 박현준이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할 대상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속인 어머니인지 자신을 내친 박태호인지 아니면 침묵으로 자신을 가짜로 살게 한 송근태인지 박현준의 가슴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감정들이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송근태가 흔들리는 박현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평생 운전기사로만 곁을 지켜온 사내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얼굴로 아들 앞에 섰습니다. 송근태가 떨리는 손을 박현준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오래 참아온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준아,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를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박현준이 고개를 들어 송근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격이 없이 주고받던 말이 이번만은 전혀 다르게 울렸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던 그 말이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말이 되어 있었습니다. 늘 가깝게 지낸 사이였지만 이런 의미일 줄은 박현준도 몰랐습니다. 송근태가 박현준의 두 어깨를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지킨다. 너를 진짜 후계자로 세울 거야. 가짜가 아니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짜로. 더는 누구 눈치도 보지 마라. 박현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평생 가짜였던 자리가 이제 진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박태호의 그늘 아래에서 늘 둘째로, 늘 미덥지 못한 아들로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인정받으려 발버둥 칠수록 더 멀어지기만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가 진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말 앞에서 박현준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현준이 송근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박현준의 마음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현준이 낮은 목소리로 송근태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할까? 내가 이 집안에서 진짜 자리를 가질 수 있을까? 박현준의 눈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하게 만들 거다. 회장은 이미 무너졌고 아델은 주인이 바뀔 거야. 그 자리에 너를 세우겠다는 거다. 송근태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흔들리던 박현준의 마음을 조금씩 붙들었습니다. 박현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생 박태호의 그늘에서 둘째로만 살아온 세월이 처음으로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말. 그 말은 절망의 바닥에 떨어진 박현준에게 가느다란 빗줄기처럼 다가왔습니다. 박현준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송근태가 박현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준아, 지금까지는 내가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네 곁에 내가 있다. 그 말에 박현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온전히 자신의 편이 되어 달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박현준이었습니다. 늘 쓸모로만 평가받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버려지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박현준에게 조건 없이 자신을 지키겠다는 아버지의 말은 낯설고도 뜨거운 것이었습니다. 박현준이 천천히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흔들리던 마음이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가짜로 살아온 자리를 떠나 새로운 길을 향해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었습니다. 박태호가 다시 분노의 차강 실장을 불렀습니다. 강 실장, 당장 사람을 불러. 이 둘을 끌어내고 저 수첩을 빼앗아. 뭘 꾸물거리는 거야? 그러나 강 실장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의 시선이 박태호와 송근태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강 실장은 이미 셈을 끝낸 얼굴이었습니다. 박태호가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동안 강 실장은 회장의 곁에 다시 줄을 대둔 처지였습니다.
누구의 손을 잡아야 살아남는지 강 실장은 빠르게 가늠하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그 머뭇거림을 알아채고 다시 소리쳤습니다. 강 실장, 내 말 안 들려? 누구 명령을 거역하는 거야? 강 실장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상황을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휠체어에 묶인 채 옛 위세를 되찾지 못한 회장의 명령이 허공에서 흩어졌습니다. 송근태가 쥔 정황 카드 앞에서 박태호는 손발이 묶인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쥐고도 그 권력을 단 한 뼘도 움직이지 못하는 무력함이었습니다. 박태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휠체어 팔걸이를 내리쳤습니다. 평생 한마디면 모든 것이 움직이던 자리였습니다. 사람도 돈도 운명도 그의 말 한마디에 휘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박태호의 말은 더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무력함이 처음으로 모두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강 실장을 매섭게 노려보며 마지막 위험을 끌어모았습니다. 강 실장, 내가 회복하면 오늘 일을 똑똑히 기억해두지.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강 실장이 잠시 시선을 떨구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황을 냉정히 보셔야 합니다. 송근태가 쥔 패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 말에 박태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신봉마저 자신의 편에 서기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았다고 해서 잃어버린 권력까지 되돌아온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가 잠들어 있던 사이 사람들은 이미 새로운 줄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박태호의 모습은 한때 모든 것을 호령하던 회장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박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휠체어 바퀴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두 다리는 여전히 그를 받쳐주지 못했습니다. 박태호는 비로소 자신이 처한 현실을 똑똑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에서 깨어났을 뿐 잃어버린 모든 것은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의 망설임, 송근태의 반란, 오정란의 배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를 향해 밀려들고 있었습니다. 평생 정상에서만 군림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바닥의 한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천천히 김단희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송근태는 여전히 그녀를 박태호의 첩이자 아델 바이오를 이끄는 김 사장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얼굴은 송근태로서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김 사장은 그저 아델 안에서 가장 큰 힘을 쥔 사람이었습니다. 송근태가 김단희를 향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김 사장,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김단희가 송근태를 바라보았습니다. 송근태가 박현준 쪽을 한번 돌아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현준이를 후계자로 세우는 일에 김 사장의 힘이 필요합니다. 회장님이 저렇게 무너진 지금 아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김 사장뿐입니다. 저 혼자 힘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김단희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어제까지 적이라 여겼던 자가 지금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로에게 득이 되는 길입니다. 회장을 끌어내리는데 우리 두 사람의 손을 합치자는 겁니다. 김 사장도 회장이 눈에 까실 텐데 아닙니까? 기이한 판이었습니다. 박태호를 무너뜨리려는 자와 박태호에게 복수하려는 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단희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근태가 내민 손이 동맹의 손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인지 김단희는 쉽게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김단희가 송근태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김단희가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 다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송근태가 담담하게 받았습니다. 자리는 언제든 바뀌는 법이지요, 김 사장. 지금 회장을 끌어내리는데 김 사장만큼 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 사장에게도 회장은 결코 편한 상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단희는 곧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근태의 말은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전혀 모른 채 손을 내밀고 있다는 사실이 김단희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단희가 옅은 미소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 말 속에는 쉽게 패를 보여주지 않으려는 오랜 신중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송근태가 옅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급할 것 없지요. 다만 회장이 다시 일어서기 전에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니까요. 그 말에 김단희의 눈빛이 잠시 깊어졌습니다. 송근태의 제안은 분명 솔깃했습니다. 박태우를 끌어내릴 가장 빠른 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김단희는 그 손을 덥석 잡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그 손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김단희가 차분한 미소를 거두지 않은 채 송근태의 표정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줄다리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김단희의 복수의 칼끝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오정란이 첫 번째였고 박태호는 그 곁에 또 다른 축이었습니다. 우선순위는 흐트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오정란을 먼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박태호를 손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송근태의 입에서 흘러나온 정황이 그 단단한 순서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박태호 역시 그날 별장으로 향했고 뒤처리를 지시했다는 말. 그렇다면 박태호의 죄질이 오정란만큼이나 무겁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김단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송근태가 내민 손을 잡으면 박태호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김단희가 오래 바라온 그림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이 정말 동맹의 손인지 김단희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송근태는 결국 아들 박현준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현준을 후계자로 세우고 나면 송근태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김단희는 그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이 또 다른 함정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김단희가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무너진 박태호, 잿빛이 된 오정란, 흔들리는 박현준. 익숙하던 판이 하룻밤새 완전히 낯설게 변해 있었습니다. 어디로 발을 디뎌야 할지 김단희조차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김단희는 마음속으로 두 갈래 길을 저울질했습니다. 송근태의 손을 잡으면 박태호를 단숨에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을 잡는 순간 박현준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판 위에 오르게 됩니다. 박현준을 후계자로 세우는 일이 과연 자신의 복수와 어떻게 맞물릴지 김단희는 쉽게 그릴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송근태의 정황이 사실이라면 박태호의 죄는 단순히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에 직접 손을 댄 자라면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김단희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김단희는 끝내 답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쪽으로도 섣불리 기울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래 살아남은 자의 본능이 한 발 멈추라고 김단희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김단희의 머릿속에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죽음의 진실에 박태호까지 얽혀 있다면 복수의 모양은 처음부터 달라져야 했습니다. 오정란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김단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래 품어온 계획이 흔들릴수록 마음은 더 단단히 다잡아야 했습니다. 김단희는 자신에게 다짐하듯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흔들리지 말자, 끝까지 확인하고 움직이자. 그 다짐이 혼란 속에서 김단희를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거실에 소란이 잦아든 뒤 김단희가 정윤정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김단희가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꺼냈습니다. 박태호가 그 별장으로 향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언니의 죽음에 대한 그림이 완전히 새로 그려져. 지금까지 내가 알던 것과 전혀 달라지는 거야. 정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바꾸시려는 거예요? 오정란보다 박태호를 먼저요? 김단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김단희가 신중하게 말을 골랐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 송근태는 그 별장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본 사람이 아니야. 그저 회장을 그곳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뒤처리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지.
별장 안의 일은 그도 모른다고 했잖아. 정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단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송근태는 언니가 그날 어떻게 됐는지조차 단정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정황을 쥐고 있을 뿐 진실의 전부를 본 게 아니지. 그러니 그 입을 함부로 믿어서도 안 돼. 솔깃하다고 덥석 잡았다간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게 다 무너질 수도 있어. 김단희가 스스로를 다잡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송근태가 내민 손이 진짜인지 아니면 우리를 끌어들이려는 미끼인지부터 확인해야 해. 흔들리는 건 그 다음 일이야. 지금 서두르면 안 돼. 정윤정이 그런 김단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김단희의 눈빛은 혼란 속에서도 끝내 차가운 이성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발짝도 함부로 내딛지 않겠다는 오래 살아남은 자의 신중함이었습니다. 정윤정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송근태의 제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절하실 건가요? 김단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도 수락도 아직은 아니야.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해. 별장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이 정말 박현준 하나뿐인지. 김단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칼날 같은 경계가 숨어 있었습니다. 정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단희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나직이 덧붙였습니다. 서두르다 잘못 디디면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언니를 위해서라도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그 한마디에 김단희가 짊어진 오랜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윤정은 묵묵히 그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정윤정이 조심스레 덧붙였습니다. 송근태의 차량과 과거 행적은 제가 따로 알아볼게요. 그 사람이 정말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겠어요. 김단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어둠에 잠긴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룻밤 새 모든 것이 뒤바뀐 이 집안에서 김단희는 여전히 가장 어려운 선택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단희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남기 위해 한 수 한 수를 신중하게 두어온 사람의 단단함이었습니다. 정윤정은 그런 김단희를 믿고 따랐습니다. 박태호가 마지막 발악을 하듯 송근태를 몰아붙였습니다. 박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비웃듯 말했습니다. 정황이라고? 네가 차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무슨 증거가 돼. 그건 그냥 내 놈 입에서 나온 헛소리일 뿐이야. 누가 그딴 걸 믿어. 박태호가 김단희와 정윤정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별장에 갔다는 사진 한 장, 빛바랜 수첩 한 권. 그게 무슨 죄의 증거냐고. 법정에서 통할 것 같아? 어림없는 소리지. 변호사 하나면 다 찢어버릴 종이 조각이야. 그러나 송근태는 그 비웃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송근태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받아쳤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두려워하시는 게 뭔지 저는 압니다. 이게 증거가 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이 헛소리가 세상에 퍼지는 것, 그게 회장님이 가장 무서워하시는 일이지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진위는 중요하지 않아집니다. 박태호의 입이 다물렸습니다. 송근태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별장으로 향했다는 정황 하나만으로도 세상의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박태호의 이름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평생 쌓아 올린 회장의 이름이 소문 하나에 허물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으나 권좌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휠체어 팔걸이를 움켜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누구도 자신을 이 자리까지 몰아넣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낱 운전기사의 손에 이렇게 무너질 줄은 몰랐습니다. 박태호가 마지막으로 김단희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을 깨워 살려낸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박태호는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박태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야? 나를 깨운 게 결국 이 꼴을 보려던 거였나? 김단희는 그 물음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분한 눈빛으로 박태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박태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모든 사람이 더는 자신의 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를 휘감았습니다.
박태호가 힘없이 휠체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으나 그가 돌아온 세상은 더 이상 그가 알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패가 뒤바뀐 판 위에서 박태호는 처음으로 자신이 가장 약한 자리에 놓여 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박태호는 어떻게든 반격할 방도를 찾으려 머리를 굴렸습니다. 송근태의 수첩을 무력화할 길 강 실장을 다시 끌어들일 방도, 흔들린 권력을 되찾을 한 수. 그러나 그 모든 길의 끝에는 송근태가 쥔 그 정황이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별장으로 향했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박태호의 모든 반격을 묶어버리는 족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태호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평생 남을 묶어온 그가 이제 스스로 묶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무엇보다 그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택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거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하룻밤 새 핏줄을 둘러싼 전쟁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질서가 단 몇 시간 만에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정란은 송근태에게도 박태호에게도 버림받은 채 홀로 남았습니다. 평생 두 사람 사이에서 패를 쥐고 흔들어 온 오정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 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오정란이 어두운 거실 한 구석에 주저앉아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단단하던 사람이 빈 껍데기처럼 무너져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친아버지 송근태와 새로운 줄을 잡았습니다. 가짜 핏줄로 살아온 자리를 진짜로 바꿔보겠다는 송근태의 약속이 박현준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핏줄이라 절망하던 박현준에게 그 약속은 새로운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단희는 송근태가 내민 동맹의 제안을 손에 쥔 채 답을 미루었습니다. 박태호를 끌어내릴 절호의 패였지만 그 손이 함정일 가능성을 김단희는 끝내 떨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김단희가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저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위험한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김단희의 마음은 마지막까지 망설임 속에 머물렀습니다. 창밖으로 멀리 결혼식을 마친 박현준이 송근태와 나란히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어제까지 회장의 아들로 살던 사람이 이제 운전기사의 아들로 새 길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김단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오정란의 흐느낌은 어느새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거실 한 구석에 홀로 남은 오정란은 더는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태호는 휠체어에 몸을 기댄 채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을 방도를 찾느라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저택 안의 모든 관계가 단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부부는 적이 되었고 운전기사는 아버지로 일어섰으며 가짜 아들은 새 아버지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언니의 복수를 품은 김단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김단희는 그 모든 변화를 천천히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오정란은 홀로 남았고 박태호는 무력해졌으며 박현주는 새 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는 박태호를 끌어내릴 수도 있는 송근태의 제안이 쥐어 있었습니다. 어느 패를 어떻게 쓸 것인가. 김단희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판을 앞에 둔 사람일수록 한 수를 신중하게 두어야 한다는 것을 김단희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김단희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송근태가 내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그 답은 아직 김단희의 손안에서 결정되지 않은 채였습니다. 핏줄을 둘러싼 하룻밤의 전쟁이 그렇게 모든 판을 뒤엎은 채 깊은 밤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한 집안의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던 핏줄의 비밀이 어떻게 칼끝으로 돌아오는지 그 흐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태호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고 휠체어에 앉아 모습을 드러낸 그 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이 깨어난 순간이 아닙니다. 오정란이 쌓아 올린 거짓에 성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첫 신호이지요. 그리고 그 무너짐의 한가운데에 평생 고개를 숙여온 송근태가 서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박태호가 의식을 되찾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판을 통째로 뒤집는 일입니다.
오정란이 박태호를 약물로 쓰러뜨리고 강 실장을 매수해 직무대행 위임장을 손에 넣은 모든 일이 박태호의 의식불명을 전제로 짜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태호가 깨어나는 순간 그 위임장도 의료기록도 한낱 종이장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김단희가 결혼식 날을 노려 저택을 장악하고 박태호의 치료를 강행한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살린 일이 아닙니다. 오정란의 모든 무기를 한꺼번에 무력화하는 결정적 한 수였지요. 여기서 김단희가 깨어난 박태호 곁에 다가서서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일이 있다며 박현준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김단희는 박태호를 살려 깨운 사람입니다. 박태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은인인 셈이지요. 그런데 그 은인의 입에서 나올 말이 박태호의 평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이라는 점이 무겁습니다. 김단희가 이 순간을 택한 데에는 분명한 계산이 있습니다. 박태호의 분노가 오정란을 향해 활활 타오르는 바로 그때 박현준의 출생 비밀을 얹으면 오정란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집니다. 김단희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움직이는 까닭을 알려면 이 사람의 진짜 정체를 떠올려야 합니다. 박민준이 어머니라 부르는 김단희는 사실 박민준의 친이모입니다. 진짜 어머니인 김명희는 1997년에 세상을 떠났고 쌍둥이 동생인 김단희가 그 자리를 대신 지켜온 것이죠. 언니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22년을 살아온 사람에게 오정란을 무너뜨리는 일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박태호 앞에서 박현준 이야기를 꺼내는 김단희의 눈빛이 어느 때보다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준비해온 한 수가 비로소 판 위에 놓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이 더욱 마음에 남는 까닭은 김단희가 박태호를 살려낸 일과 박태호를 무너뜨리려는 일이 한 사람의 손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김단희는 박태호를 깨우지 않으면 오정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의 해독제를 구하고 박민준과 단둘이 치료를 강행하며 결혼식 날 저택을 통째로 장악하는 위험까지 감수했지요. 그렇게 살려낸 박태호에게 김단희는 이제 가장 아픈 진실을 들이밉니다. 박태호를 일으켜 세운 손이 다시 박태호의 가장 약한 곳을 겨누는 셈입니다. 이 모순된 두 행동이 한 사람 안에서 어긋남 없이 맞물리는 데에 김단희라는 인물의 깊이가 있습니다. 김단희가 박현준 이야기를 굳이 박태호가 깨어난 첫 순간으로 택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박태호는 방금 자신을 약물로 쓰러뜨린 오정란을 향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른 상태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박현준이 친자가 아니라는 진실을 얹으면 박태호의 분노는 갈 곳을 잃지 않고 곧장 오정란에게 집중됩니다. 김단희는 박태호의 감정이 가장 뜨거운 지점을 정확히 골라 진실의 못을 박는 것이지요. 이런 치밀함이 앞으로 오정란을 어디까지 몰아붙일지 그 흐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 가장 큰 폭발은 박현준의 출생 비밀에 있습니다. 박태호가 29년을 친아들로 품어온 박현준이 사실은 운전기사 송근태의 아들이라는 진실이지요. 박현준의 친아버지가 송근태라는 사실은 이미 유전자 검사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박태호의 진짜 핏줄은 오직 박민준 하나뿐이고 박민준과 박현준은 호적상 형제일 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입니다. 이 비밀이 무서운 까닭은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갈려 있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정란과 송근태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김단희도 박민준도 박현준 본인도 이미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박태호만이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탓에 끝까지 모르고 있었지요. 김단희가 노린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박태호가 깨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그 진실을 직접 귀에 박아 넣는 것이지요. 박태호에게 이 진실은 단순한 배신이 아닙니다. 평생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끝내 제 자식이라 믿고 후계자로 점 찍어둔 아들이 실은 자신을 운전하던 사내의 씨였다는 사실. 그것은 분노보다 먼저 허망함을 불러옵니다. 자신이 믿어온 것들이 하나도 진짜가 아니었다는 깨달음이지요. 그래서 이 핏줄의 진실은 오정란을 향한 칼이면서 동시에 박태호 자신을 베는 칼이 됩니다. 앞으로 박태호가 이 상처를 어떻게 분노로 바꿔갈지가 다음 이야기의 큰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는 자리에 송근태가 함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박현준이 송근태의 아들이라는 말이 박태호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 진실의 또 다른 당사자인 송근태 역시 더는 그림자 뒤에 숨을 수 없게 됩니다. 그동안 오정란과 송근태 사이의 비밀은 두 사람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박태호 앞에 펼쳐지면 오정란뿐 아니라 송근태의 자리도 통째로 흔들립니다. 한 집안의 가장 깊은 비밀이 한꺼번에 터지면서 오정란과 송근태가 함께 벼랑 끝으로 몰리는 그림이지요. 여기서 짚어둘 점은 박태호의 진짜 핏줄이 박민준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앞으로 어떤 무게를 갖게 되느냐입니다. 박현준이 친자가 아님이 드러난 이상
박태호가 기댈 핏줄은 박민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박민준은 이미 박태호의 7년 전 죄를 알고 등을 돌린 아들이지요. 박태호가 후계로 삼을 핏줄도 자신을 살려낸 김단희도 모두 박태호에게 등을 돌릴 이유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핏줄이라는 무기가 박태호를 점점 외톨이로 만들어가는 이 구도가 다음 이야기에서 박태호를 어디로 내몰지가 관전 지점입니다. 송근태라는 사람을 제대로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송근태는 오정란의 운전기사이자 그 비밀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충직한 그림자입니다. 삼류 건달 출신으로 행동은 가벼워도 자신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 오정란을 향한 마음만은 무거운 사람이지요. 오정란의 악행과 추악한 비밀을 함께 나누며 곁을 지켜온 세월이 송근태에게는 곧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그림자가 흔들리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가 있습니다. 오정란이 박민준을 다시 죽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순간이죠. 박현준이 박태호의 친자가 아니기에 진짜 핏줄인 박민준을 없애야 한다는 오정란의 관계 앞에서 송근태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박현준을 살인자의 아들로 만들 수는 없다는 마음이 송근태로 하여금 박태호에게 진실을 폭로하게 만든 것이지요. 평생 순종해온 사내가 처음으로 오정란의 뜻을 거스른 순간이었습니다. 이 송근태의 변화가 앞으로 더 큰 돌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송근태가 원망해온 대상은 본래 박태호였습니다. 오정란을 망가뜨린 사람이 박태호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제 박현준이 자신의 아들임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상황에서 송근태가 더는 그림자로 남지 않으려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 날 저택을 지키며 하나뿐인 아들의 턱시도 입은 모습조차 보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던 송근태의 모습은 이 사람의 마음이 이미 핏줄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정란을 향한 순정과 박현준을 향한 부정 사이에서 송근태가 어느 쪽을 택할지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박태호라는 인물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1997년이라는 시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해 김명희가 세상을 떠났고 그 자리를 김단희가 대신 채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7년 전 박태호는 백준기를 제거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백진주의 아버지 백준기가 차량 폭발로 목숨을 잃은 그 사건 뒤에 박태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7년 전의 진실은 이미 여러 사람의 입을 통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박민준도 박현준도 김단희도 백진주도 박태호가 그날의 일에 가담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박태호 앞에서는 한때 거짓말로 덮였지만 그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요. 백진주가 며느리로 입성해 7년 전의 진실을 밝혀 박태호를 살인자로 죽게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 사건의 무게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박태호의 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온 사람이 바로 운전기사라는 사실입니다. 송근태는 오정란의 운전기사이지만 이 집안의 가장 어두운 순간들을 운전대 뒤에서 지켜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운전기사라는 자리는 주인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했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아는 자리지요. 박태호가 1997년 그 외딴 길로 향하던 밤의 일정까지도 운전대를 잡은 사람의 기억 속에는 또렷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송근태가 단순한 충직한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순간 박태호가 묻어둔 그날의 비밀이 한낱 운전기사의 입에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평생 고개를 숙여온 사내가 그 침묵을 무기로 바꾸는 그림이지요. 이 대목에서 1997년이라는 시간이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여러 비밀이 겹쳐있는 매듭이라는 점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해 김명희가 세상을 떠났고 그 자리를 김단희가 대신 채우기 시작했으며 박태호와 오정란의 어긋난 관계 역시 그 무렵의 일들과 얽혀 있습니다. 박현준이 송근태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결국 그 시절 오정란과 송근태 사이에서 비롯된 일이지요. 1997년이라는 한 점에 이 집안의 모든 거짓이 뿌리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 시절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송근태의 기억은 어느 누구의 것보다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박태호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오정란이 아니라 송근태일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오정란은 박태호를 약물로 쓰러뜨린 정면의 적이지만 송근태는 그동안 한 번도 적으로 드러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박태호 입장에서는 경계조차 하지 않던 그림자이지요. 그런데 그 그림자가 박태호의 7년 전 죄와 1997년의 어둠을 모두 알고 있다면 송근태가 입을 여는 순간 박태호는 가장 약한 곳을 찔리게 됩니다. 평생 무시해온 사람에게서 가장 큰 위협이 돌아오는 이 구도가 앞으로 박태호를 크게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진주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이번 회에서 한 가지 균열이 보입니다. 백진주는 박현준과 결혼해 아델가의 며느리가 되고 박태호의 목숨이 꺼져가는 것을 지켜보며 복수를 완성하겠다는 사람입니다. 기억을 잃은 적이 없으면서도 박현준에게 먼저 결혼을 청한 것도
오로지 복수를 위한 길을 찾은 결과였지요. 그런데 그 단단한 복수의 길 위에 박민준이라는 흔들림이 끼어듭니다. 백진주가 박현준에게 털어놓은 속내는 이 사람의 복수가 더는 한 방향만 바라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박민준이 자신 때문에 죽을 뻔했기에 더는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말, 기억을 잃은 채 아무것도 모르게 해주고 싶었다는 말. 이것은 복수의 칼날 위에 사랑이라는 또 다른 무게가 얹혀 있음을 뜻합니다. 박민준을 남겨두고 박현준과의 결혼을 선택한 것도 박민준을 지키려는 마음에서였지요. 백진주의 복수가 이렇게 흔들리는 순간이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같은 흔들림이 박민준에게서도 보입니다. 박민준은 잃었던 기억을 모두 되찾은 뒤 백진주가 복수를 위해 박현준과 결혼했다는 말을 곱씹습니다. 대체 무슨 계획인지 아버지가 깨어나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깊은 고민에 빠지죠. 박민준의 마음은 백진주를 향해 있지만 그 사이에는 친아버지 박태호라는 거대한 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복수 대상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이 비극적인 구도가 박민준을 어디로 데려갈지가 다음 이야기의 또 다른 축입니다. 백진주가 복수를 위해 박현준을 택한 일은 백진주 자신에게도 결코 편한 선택이 아닙니다. 박현준은 백진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식 전날 밤에도 가짜 결혼이어도 자신의 마음만은 진짜라며 마음을 고백한 사람이지요. 백진주는 그 진심을 다 알면서도 복수라는 목표를 위해 그 마음을 도구로 쓰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박민준을 지키려는 마음, 박현준의 진심을 외면해야 하는 무거움, 아버지 백준기를 위한 복수. 이 세 가지가 백진주 안에서 서로 부딪히며 한때 단단하기만 했던 복수의 우선순위를 조금씩 흔들고 있습니다. 이 흔들림이 어느 순간 복수의 방향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큰 변수입니다. 이번 회의 흐름을 가만히 따라가다 보면 뜻밖의 동맹이 만들어질 자리가 보입니다. 송근태와 김단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지요. 두 사람은 출발점이 전혀 다릅니다. 송근태는 박현준을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김단희는 언니의 죽음을 갚으려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두 마음이 가리키는 칼끝은 같은 곳을 향합니다. 바로 오정란과 박태호이지요. 송근태는 이미 오정란의 박민준 살해 기도를 박태호에게 폭로하며 김단희의 편에 선 적이 있습니다. 그 폭로 덕분에 박태호가 오정란을 내쫓을 수 있었고 김단희의 계획도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직접 손을 잡은 사이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같은 흐름을 만들어 온 셈입니다. 박현준의 출생 비밀이 박태호 앞에 드러난 이 순간 이후 송근태가 더는 잃을 것이 없어진다면 김단희와의 거리는 더욱 좁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박태호의 1997년 비밀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송근태와 박태호와 오정란을 모두 무너뜨리려는 김단희가 손을 잡는다면 그 힘은 이 집안의 판도를 단번에 바꿀 만합니다. 송근태가 품어온 박태호를 향한 오랜 원망과 김단희가 품어온 언니를 향한 오랜 그리움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그림이지요. 평생 그림자로 살아온 운전기사와 평생 언니의 이름으로 살아온 여인이 같은 편에 서는 순간이 온다면 그것은 오정란과 박태호에게 가장 두려운 동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동맹의 가능성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은 두 사람이 모두 자식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송근태는 하나뿐인 아들 박현준을 살인자의 아들로 만들지 않으려는 아버지이고 김단희는 언니가 남긴 조카 박민준을 지키려는 이모이지요. 박민준을 다시 죽이겠다는 오정란의 관계는 송근태에게도 김단희에게도 똑같이 견딜 수 없는 위협입니다. 자식을 지키려는 두 사람의 마음이 같은 적을 향하는 한, 두 사람은 굳이 약속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흐름이 오정란을 점점 고립시키는 모습을 앞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동맹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위태로운 것이기도 합니다. 송근태가 끝내 오정란을 향한 순정을 버리지 못한다면 김단희와 같은 방향을 보다가도 마지막 순간 발길을 돌릴 수 있습니다. 평생 오정란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며 살아온 사람에게 오정란을 완전히 등지는 일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송근태의 마음이 박현준을 향한 부정과 오정란을 향한 순정 사이에서 어느 쪽으로 더 기우느냐가 이 동맹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흔들리는 마음이 다음 이야기를 어디로 끌고 갈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짚어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핏줄이라는 두 글자가 놓여 있습니다. 박현준의 출생 비밀이 박태호 앞에 드러나면서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지요. 충직한 그림자였던 송근태가 흔들리고 단단했던 백진주의 폭수가 균열을 보이며 김단희의 오랜 계획이 마침내 판 위에 놓였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박태호가 깨어난 그 한순간에서 비롯됩니다. 묻어둔 과거가 어떻게 칼이 되어 돌아오는지를 오늘 이야기가 천천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지요.
오늘은 박현준의 핏줄이 박태우 앞에 드러나는 순간을 함께 짚어봤습니다. 송근태의 흔들리는 마음과 백진주의 복수가 어디로 향할지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지죠. 깨어난 박태우가 오정란과 송근태를 어떻게 마주하게 될지 다음 이야기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